서울의 심장 강남의 밤은 결코 잠들지 않았다. 화려한 넌사인이 어지럽게 빛나고 값비싼 외제차들이 낮은 엔진음을 울리며 거리를 미끄러지듯 지나는 곳. 그 중심에 위치한 최고급 라운지 바의 은은한 조명 아래 박진우는 얼음이 담긴 위스키 잔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스코틀랜드산 싱글 몰트의 깊은 향이 코끝을 감쌌고 주변에 나지막한 대화 소리와 감미로운 재즈 선율이 그의 성공을 축하하는 배경음악처럼 들렸다. 진우야, 정말 다시 한번 축하한다. 이번 프로젝트 성공으로 최소 차장 진급은 확정이겠어. 입사 동기 민준이 부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진우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보였다. 아직 멀었지.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가장 촉망받는 인재. 입사 5년 차에 대형 M&A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회사 내에서 그의 이름은 이미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명문대 졸업 훤칠한 키와 준수한 외모, 그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업무 능력까지. 박진우는 스스로가 완벽한 성공의 길을 달리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성공의 활용점정은 바로 그의 약혼녀 윤서아였다. 그런데 진우 너 약혼녀 얘기 좀 더 해봐. 사진으로만 봤는데도 엄청난 미인이던데. 다른 동기가 짓궂게 웃으며 물었다. 진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휴대폰을 꺼내 잠금 화면에 있는 서아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긴 생머리에 꾸미지 않아도 청초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 웃을 때마다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매와 하얀 피부는 누구라도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들 만큼 매력적이었다. 내 약혼녀 윤서아야. 예쁘지? 예쁜 정도가 아니지. 완전 여신이네. 그런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집안도 꽤 괜찮다며 아버님이 중소기업 운영하신다고. 진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않았다. 서아의 집안에 대해 그가 아는 것은 많지 않았다. 서아는 언제나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수줍게 화제를 돌리곤 했다. 아버지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이며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이라는 것 정도가 전부였다. 하지만 진우는 그 작은 무역회사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서아의 몸에 밴 기품과 우아함은 평범한 가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은 작을지 몰라도 내가 키우면 돼. 진우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의 능력과 야망이라면 장인의 회사를 지금보다 몇 배는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을 터였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었다. 자신의 성공 가도에 날개를 달아줄 마지막 퍼즐 조각.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진우는 서아의 알 수 없는 구석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다. 그녀는 명품 가방이나 비싼 레스토랑보다 오래된 서점이나 한적한 공원에서의 데이트를 더 좋아했다. 진우가 선물한 고가의 목걸이를 보며 기뻐하기보다는 오빠 나한테는 너무 과분해요 라며 부담스러워했다. 그는 그것을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함이라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고집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특히 가장 이상한 점은 자신의 집에 그를 단 한 번도 초대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상견례도 호텔에서 진행했고 결혼 준비도 밖에서만 만났다. 우리 집은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서 너무 어수선해. 나중에 완벽하게 정리되면 그때 초대할게. 부모님이 워낙 조용한 걸 좋아하셔서 외부 사람 오는 걸 좀 꺼리셔. 결혼하면 실컷 보게 될 텐데 뭘 그래. 서아는 언제나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상황을 모면했다.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우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과 함께 서운함이 싹 텄다. 마치 자신을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서아에게 보여주고 공유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굳게 닫아두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도 동기들과의 술자리를 파하고 대리운전으로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 돌아온 진우는 답답한 마음에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혼자 있는 이 공간은 유난히 춥고 외롭게 느껴졌다. 서아야 자. 아니요, 오빠. 책 읽고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서아의 다정한 목소리에 진우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아니 그냥 보고 싶어서 동기들이랑 술 한잔 했는데 다들 네 얘기만 하더라. 내 약혼녀가 너무 예쁘다고. 정말로 다들 좋게 봐주셨다니 다행이네요. 서아야.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나 언제쯤 너희 집에 가볼 수 있는 거야? 우리 곧 결혼할 사이인데 내가 아직 장인어른 장모님 댁에 한 번도 못 가봤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솔직히 나 좀 서운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진우는 자신의 조급함이 그녀에게 상처가 될까 싶어 조금 후회했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미안해요, 오빠.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오빠 마음 상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서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다. 아니야, 내가 너무 재촉했나 보네. 미안하다. 아니요, 오빠 말이 맞아요. 그러면 이번 주말에 올래요. 토요일 오후쯤에요. 아직 정리가 다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빠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진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드디어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이다. 그의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정말 진짜 가도 돼. 네. 대신 너무 기대는 하지 말아요. 그냥 평범한 집이니까. 네가 사는 집인데 왜 기대를? 네. 당연히 좋지. 알았어. 토요일에 보자. 내가 제일 좋은 와인이랑 과일 사갈게. 전화를 끄는 진우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불안감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토요일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서아가 살고 있는 곳은 분명 강남이나 한남동 어딘가에 위치한 고급 빌라나 아파트 일터였다. 그는 인터넷으로 그 동네의 시세를 검색하며 혼자만의 행복한 상상에 빠져들었다. 드디어 약속의 토요일이 되었다. 진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손질하고 백화점에 가서 최고급 와인과 정성스럽게 포장된 과일 바구니를 샀다. 옷은 며칠을 고민해 고른 이탈리아 브랜드의 캐주얼 정장이었다.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성공과 센스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서아가 보내준 주소는 영등포구 물레동이었다. 진우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며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물레동 그가 알기로 물레동은 낡은 철강 공장과 예술가들의 작업실이 뒤섞여 있는 조금은 낙후된 동네였다. 아마 물레동 근처에 새로 생긴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인가 보네. 요즘 그런 곳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는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운전대를 잡았다. 강남의 번화한 거리를 지나고 여의도의 높은 빌딩 숲을 통과하자 차창밖 풍경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는 울퉁불퉁해졌고 세련된 건물들은 낡고 낮은 상가 건물들로 바뀌었다. 공기 중에는 미세한 소해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진우의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그의 고급 세단은 좁은 골목길과 어울리지 않았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주차된 낡은 트럭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나아가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렸다. 진우는 차를 세우고 창밖을 보았다.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곳곳에 금이 간 최소 30년은 넘어 보이는 낡은 5층짜리 복도식 아파트였다. 건물 입구에는 녹슨 우편함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고 주차장에는 오래된 국산차 몇 대가 힘겹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진우는 순간 자신이 주소를 잘못 입력했나 싶어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서아가 보내준 주소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멍하니 낡은 아파트를 올려다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다. 그의 행복한 상상, 완벽한 미래, 성공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이곳이 이 허름하고 낡아빠진 아파트가 내 약혼녀 윤서아가 사는 집이라고 말도 안 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박진우는 자신의 차 안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독일제 세단의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했다. 눈앞의 낡은 아파트는 현실이 아닌 악몽의 한 장면 같았다. 그는 몇 번이고 눈을 깜빡 여봤지만 벗겨진 페인트, 자국과 창틀에 낀 시커먼 먼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환상이 아니었다. 장난하는 건가? 아니면 주소를 잘못 보낸 건가? 그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가는 동안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제발 제발 이게 아니라고 말해줘. 근처에 사는 친구 집에 잠시 들르는 것이라고. 진짜 너의 집은 이 뒤편에 숨겨진 으리으리한 저택이라고 말해줘. 오빠 도착했어요. 서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고 명랑했다. 그 목소리가 지금은 진우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서아야, 나 지금 네가 보내준 주소 앞에 와 있는데 여기가 맞아, 물레동 이 아파트.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어색할 만큼 굳어 있었다. 네, 맞아요. 3동 4025요. 창문으로 오빠 차 보여요? 지금 내려갈게요. 뚝! 전화가 끊겼다. 진우의 마지막 희망도 함께 끊어졌다. 그는 핸들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저 아파트 3동 4025. 그의 머릿속에서 그 주소가 불도장처럼 낙인 찍혔다. 잠시 후 낡은 아파트의 공동 현관문에서 서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청바지에 수수한 아이보리색 니트를 입은 모습. 평소라면 그녀의 꾸밈 없는 모습이
사랑스럽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그 모습이 가난이라는 단어로 보였다.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벗어나고 싶었던 단어. 그동안 그가 서아에게서 느꼈던 순수함과 소박함은 사실은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위선이었을까? 서아는 환하게 웃으며 그의 차로 다가왔다. 진우는 마지못해 차에서 내렸다. 그가 백화점에서 사온 값비싼 와인과 과일 바구니가 조수석에서 유난히 이질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오빠, 어서 와요. 오는 길 힘들지 않았어요. 서아는 자연스럽게 그의 팔짱을 끼려 했다. 하지만 진우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살짝 피했다. 그 미세한 움직임에 서아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짐이 무거워 보이네요. 제가 들게요. 아니, 괜찮아. 진우는 차갑게 대답하며 트렁크에서 짐을 내렸다. 그는 서아를 따라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는 자신의 발걸음이 청은망은 무겁게 느껴졌다. 아파트 내부는 외부보다 더 심각했다. 계단벽에는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어둠과 습기가 뒤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이들이 낙서한 듯한 크레용 자국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얼룩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삐걱거리는 철제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를 때마다 진우는 자신이 쌓아 올린 성공의 탑에서 한 칸씩 추락하는 기분이었다. 그의 상상 속 서아의 집은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그리고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통유리 창이 있는 곳이었다. 조용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교양 있는 가정부가 문을 열어주는 그런 집. 하지만 현실은 녹슨 난간을 붙잡고 헉헉거리며 4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하는 낡은 아파트였다. 계단이 좀 가파르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미안해요. 서아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녀의 해명은 진우의 귀에 변명처럼 들렸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수만 가지 계산으로 복잡했다. 이런 집에 산다는 건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한다는 작은 무역회사는 사실 구멍가게 수준이거나 혹은 이미 부도가 나버렸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그가 꿈꿨던 비즈니스 파트너십은커녕 오히려 그가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이 될 수도 있었다. 배신감이 분노로 변해 들끓기 시작했다. 괜찮아. 그가 내뱉은 단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4층에 도착하자 낡은 철문들이 복도를 따라 늘어서 있었다. 서아는 그중 가장 끝에 있는 초록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사로 미호 문 앞에서 멈춰 섰다. 그녀가 열쇠 꾸러미에서 맞는 열쇠를 찾아 문을 여는 동안 진우는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연극이기를 바랐다. 들어오세요, 오빠. 좀 좁고 어수선해도 이해해줘요.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진우는 마지못해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좁은 현관을 지나자 방 하나와 거실 겸 주방으로 쓰이는 공간이 한눈에 들어왔다. 15평 남짓되어 보이는 작은 공간.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가구들은 하나같이 오래된 것들이었다. 하지만 서아의 손길이 닿은 듯 모든 것이 제자리에 정돈되어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햇볕을 받고 있었다. 책장에는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고 벽에는 서아가 직접 그린 듯한 작은 수채화 몇 점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진우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이 공간의 가치를 측정하고 있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아니면 전세 1억. 그가 사는 여의도 오피스텔의 월세보다도 싼 곳. 그의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숨이 막혔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과 과일 바구니를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다. 이 좁고 낡은 공간에 이 값비싼 선물들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는 전시품 같았다. 결국 그는 그것들을 작은 식탁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쿵 하는 소리에 서아가 놀란 듯 그를 돌아보았다. 오빠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 괜찮아. 운전해서 오느라 좀 피곤해서 그래. 그는 거짓말을 했다. 서아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선 앉아요. 뭐 마실래요? 제가 직접 담근 매실차 있는데 시원하게 타줄까요? 매실차. 그 단어가 진우의 인내심에 마지막 불을 지폈다. 그의 세상에서는 손님에게 에스프레소나 수입 탄산수 혹은 최소한 브랜드 주스를 내오는 것이 상식이었다. 집에서 직접 담근 매실차라니. 그것은 그가 벗어나고자 했던 가난과 촌스러움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진우는 대답 대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낡은 소파에서 퀴퀴한 먼지 냄새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집 안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좁은 부엌, 낡은 싱크대, 작은 냉장고,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서아와 그녀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사진.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초라해 보였다.
서아는 그의 싸늘한 침묵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와 앉았다. 오빠, 혹시 실망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다. 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가 사랑했던 그 청초한 얼굴, 반달 눈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기만한 연극 배우의 가면처럼 보였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지독한 실망감이 뒤섞여 그의 속을 헤집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역겨운 연극을 참아줄 수 없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친절과 미소는 이 순간을 위한 위장이었다. 그는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서아를 응시하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윤서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성을 붙여 불렀다. 서아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지금까지 나한테 숨겨왔던 게 고작 이거였어. 여기가 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너의 집이었냐고. 그의 질문은 칼날이 되어 나라와 서아의 심장에 박혔다. 따스하던 집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창가에 비치던 오후의 햇살마저 힘을 잃는 듯했다. 균열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지고 있었다. 박진우의 차가운 목소리는 좁은 공간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마지막 질문은 비수처럼 날아와 윤서아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파르르 떨리는 입술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나오지 못했다. 그저 눈앞에 남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커다란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봐요. 서아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진우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막아섰다. 그 행동은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보다 더 아프게 그녀의 마음을 베었다. 들으라고, 뭘 더 들어. 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모든 걸 말해주는데. 진우가 폭발했다. 그는 작은 방 안을 성큼성큼 걸어다니며 마치 갇힌 맹수처럼 으르렁거렸다. 그의 잘 다듬어진 머리와 비싼 옷은 이 낡은 공간과 어울리지 않아 마치 잘못된 무대에 선 배우처럼 기괴해 보였다.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아. 나는 내 친구들 회사 동료들한테 네 자랑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했어. 내 약혼녀는 소박하지만 기품이 넘치는 여자라고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회사도 내가 도와서 크게 키울 거라고. 그 말을 하면서 희망에 부풀어 있던 내 모습이 우스웠어. 이 모든 걸 알면서 날 지켜보는 게 재밌었냐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는 손가락으로 방 안을 휘저으며 조롱을 이어갔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항상 비싼 레스토랑은 부담스럽다고 하고 한적한 공원이나 낡은 영화관을 더 좋아했던 거구나. 난 그게 네가 순수해서 그런 줄 알았지. 참 순수하네. 가진 게 없으니 비싼 건 꿈도 못 꾸는 그런 순수함이었어. 아니에요, 오빠. 그건 진심이었어요. 난 정말 진심이란 단어를 내 입에 올리지 마. 진우가 그녀의 말을 거칠게 끊었다. 그는 서아 앞에 우뚝 서서 그녀를 위해서 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가치를 매기는 감정평가사처럼. 넌 나한테 대체 뭘 해줄 수 있는데 내 인생이 어떤지 알기나 해. 여의도 증권가, 거긴 전쟁터야.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곳이라고. 난 내 옆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내 성공의 날개를 달아줄 파트너가 필요했어. 나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짐덩어리가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그의 영혼, 밑바닥에 있던 욕망의 민낯이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왔던 지독한 속물근성이 여과 없이 터져 나왔다. 그는 이제 서아라는 존재 자체를 자신의 완벽한 인생 시나리오에 끼어든 오점이자 실패로 규정하고 있었다. 서아는 그의 잔인한 말들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녀가 사랑했던 박진우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다정하고 열정적이고 미래를 이야기할 때면 아이처럼 눈을 빛내던 남자. 지금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이 괴물은 누구란 말인가? 그녀의 눈물이 진우의 분노에 더욱 불을 붙였다. 그는 그녀의 약한 모습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제 와서 울면 뭐가 달라져? 내가 이까지 눈물의 통정이라도 할 줄 알았어. 진우는 결심한 듯 서아에게 성큼 다가갔다. 그리고는 거칠게 그녀의 왼손을 잡아챘다. 서아가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그의 악력은 너무나도 강했다. 진우의 시선은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에 고정되었다. 그의 성공과 미래에 대한 약속의 증표, 그가 몇 달치 월급을 쏟아부어 마련한 그의 야망의 상징. 이것도 너한테는 과분했지. 그는 비웃으며 반지를 비틀어 빼내려 했다. 금속이 그녀의 손가락을 파고드는 아픔보다 그의 행동이 주는 모멸감에 서아의 심장이 조각나는 것 같았다. 놔요, 제발.
그녀의 애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다. 마침내 반지가 그녀의 손가락에서 빠져나왔다. 진우는 자신의 손바닥 위에 놓인 반지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영원한 사랑의 징표였던 것이 이제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흉물처럼 보였다. 그는 그것을 서아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대신 경멸을 가득 담아 방구석으로 던져버렸다. 가져. 이건 실수였어. 우리의 약혼, 우리가 함께한 시간 전부 다 지독한 실수였다고? 쨍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반지가 낡은 장판 위를 굴렀다. 몇 바퀴를 돌던 반지는 먼지 쌓인 책장 아래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서아의 눈물이 멎었다. 마치 수도꼭지가 잠긴 것처럼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던 모든 것이 멈췄다. 그녀를 지탱하던 마지막 희망과 미련이 반지가 사라진 그 어둠 속으로 함께 빨려 들어간 것 같았다. 파르르 떨리던 몸도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텅 빈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애원 원망 같은 감정이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공허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껏 사랑이라는 콩깍지에 씌어보지 못했던 박진우라는 남자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었다. 열정과 야망으로 포장된 이기심과 속물근성, 그게 그의 본질이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세화의 침묵은 천마디의 비명보다 더 날카롭게 진우를 찔렀다. 그는 울고불고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던 그녀의 반응이 아니었기에 순간 당황했다. 그녀의 그 고요한 시선 앞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초라한 행동을 했는지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터져나온 분노와 자존심이 그 감각을 억눌렀다. 갈게. 진우는 어색한 침묵을 깨고 등을 돌렸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듯 일부러 더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구왕. 낡은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를 울렸다. 그 소리를 끝으로 집 안에는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서아는 문이 닫힌 자리를 한참 동안이나 응시했다.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모든 것이 공허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반지가 사라진 책장 아래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버려진 다이아몬드가 한 점의 차가운 빛을 희미하게 반사하고 있었다. 심판은 끝났다. 그리고 그 판결은 두 사람 모두에게 너무나도 가혹했다. 쾅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박진우 자신의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낡은 계단을 성급하게 내려갔다. 분노와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찝찝함이 뒤섞여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되뇌었다. 잘한 일이야. 하마터면 내 인생을 저당 잡힐 뻔했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날 속인 그 여자 잘못이지. 그는 합리화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자신의 비겁함을 애써 외면했다. 퀴퀴한 계단의 공기가 폐부를 찌르자 그는 한시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1층에 다다르자 그는 거의 도망치듯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다. 상쾌한 바깥 공기를 마시며 안정을 찾으려 애쓰는 그의 손은 자신의 차키를 찾기 위해 급하게 주머니를 더듬었다. 이 끔찍한 동네, 이 끔찍한 기억에서 1초라도 빨리 탈출해야만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스우윽. 아무런 소음도 없이 길고 매끈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의 바로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이제는 단종되어 부르는 게 값이라는 최고급 세단. 방금 전까지 동네의 제왕처럼 군림하던 진우의 차가 초라한 소형차처럼 보일 정도의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비현실적인 광경이었다. 낡고 허름한 동네의 풍경과 너무나도 이질적인 그 차는 마치 다른 차원에서 불시착한 우주선 같았다. 웃음해봤다. 진우뿐만 아니라 창문으로 이 광경을 엿보던 아파트 주민들까지 모두 숨을 죽였다. 잘 닦인 검은색 차체 위로 낡은 아파트의 지저분한 외벽이 일그러진 모습으로 비쳤다.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뭐지? 누구지? 그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수트를 입은 남자. 희끗희끗한 귀밑머리와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을 것 같은 차분한 표정. 그의 몸에서는 조용한 권위와 완벽한 프로페셔널함이 느껴졌다. 그는 진우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저 뒷좌석 문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공손한 자세로 누군가를 기다렸다. 진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 동네에 저런 차를 타고 저런 기사를 대동할 만한 사람이 살고 있었단 말인가. 찰칵. 그의 등 뒤에서 아파트 현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우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윤서아였다. 몇 분 전 그의 앞에서 절망에 빠져 눈물 흘리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창백한 얼굴과 살짝 붉어진 눈가는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어깨는 꼿꼿이 펴져 있었고 그 걸음걸이에는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닌 모든 것을 감내하기로 결심한 사람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수트를 입은 남자는 서아를 보자마자 허리를 완벽한 각도로 숙이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갑자기 찾아온 거리의 정적 속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아가씨 나오셨습니까?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아가씨, 회장님. 그 두 단어가 진우의 뇌리에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저 남자가, 저 완벽한 집사가 청바지에 낡은 니트를 입고 이 허름한 아파트에서 나온 윤서아를 향해 아가씨라고 불렀단 말인가. 그리고 회장님이라고. 진우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딸랑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차 키가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입이 저절로 벌어지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흔들렸다. 그의 시선은 경건한 자세의 집사에게서 세상에서 가장 비싸 보이는 검은색 세단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는 윤서에게로 향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운영하신다는 작은 무역회사, 자신의 집에 초대하기를 그토록 꺼렸던 이유, 명품이나 비싼 선물을 부담스러워하던 모습, 그가 가난과 촌스러움의 증거라고 경멸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기만이었다. 하지만 그가 생각했던 종류의 기만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부유한 척하는 가난한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정반대였다. 그는 시험대에 올랐던 것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장 잔인하고도 공정한 시험대. 그리고 그는 그 시험에서 가장 멍청하고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낙제했다. 서한은 진우에게 마지막 시선을 보냈다. 그 눈에는 분노나 경멸은 없었다. 대신 너무나도 깊고 서늘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길가에서 발견한 하찮고 불쌍한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 그 어떤 욕설이나 비난보다도 진우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는 시선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을 기다리는 집사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인 후 우아한 몸짓으로 세단 뒷좌석에 올라탔다. 툭! 집사가 문을 닫는 소리는 무겁고도 단호했다. 그는 다시 운전석에 올라탔고 거대한 세단은 처음 나타났을 때처럼 소리 없이 미끄러져 움직였다. 진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검은색 세단의 빨간 후미등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 그의 야망, 그의 미래가 모두 저 차와 함께 사라지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낡은 아파트 앞에서 벗겨진 페인트, 조각과 금이 간 아스팔트 위에서 박진우는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의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는 것을 느끼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검은색 세단은 소리 없이 서울의 거리를 헤쳐나갔다. 차 안은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고요했다. 윤서아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물레동의 낡은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 자신의 세상이었던 곳,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과거의 한 페이지가 되어버린 곳이었다. 백미러로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살피던 김 집사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염려가 담겨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아가씨? 서아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슬픔을 감춘 미소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난 후의 평온한 미소였다. 네, 김 집사님, 이제는 괜찮아요. 그녀의 대답에 김 집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을 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세월 함께한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이해와 신뢰의 침묵이 흘렀다. 차는 강변북로를 타고 평창동으로 향했다. 서울에서 가장 부유하고 조용한 동네, 서아의 진짜 집이 있는 곳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문득 책장 밑 어둠 속에 버려진 다이아몬드 반지가 떠올랐다. 그녀는 그것을 회수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 반지는 이제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진우의 욕망과 그녀의 어리석었던 사랑, 그리고 그 낡은 아파트와 함께 그곳에 묻어두어야 할 과거의 유물일 뿐이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부와 명예가 바로 내 뒤에 있었다고 당신은 눈앞의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그를 완벽하게 굴복시키고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만약 그랬다면 그녀 역시 그와 똑같이 물질의 가치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는 것 뿐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은 침묵이었고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복수이자 가장 완전한 이별이었다. 그와의 행복했던 순간들은 어땠을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서한은 생각했다. 아니, 어쩌면 그의 사랑도 어느 정도는 진심이었을지 모른다. 다만 그 사랑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그의 성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 그의 야망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 조건 없는 사랑을 믿었던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 그 깨달음은 슬펐지만 동시에 그녀를 자유롭게 했다. 한편 물레동의 낡은 아파트 앞에는 박진우가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주변을 지나던 동네 주민들이 그를 흐끈거리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동정과 조롱이 뒤섞인 그 시선들이 비수처럼 그의 온몸에 박혔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차로 돌아왔다. 하지만 시동을 걸 수 없었다. 그저 핸들 위에 엎드려 조금 전의 광경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감았다. 아가씨, 회장님. 그 단어들이 그의 귓가에 저주처럼 맴돌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검색창에 6글자를 입력했다. 윤성그룹 회장. 검색 결과는 즉시 나타났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윤성그룹 윤재혁 회장. 그리고 그의 프로필 사진 아래 가족과 함께한 자선 행사 사진이 있었다. 그 속에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팔짱을 낀 채 기품 있게 미소 짓고 있는 윤서아가 있었다. 그가 알던 수수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태생부터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그가 작은 무역 회사라고 믿었던 곳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그룹이었고 그가 가난한 약혼녀라고 경멸했던 여자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재벌가의 외동딸이었다. 진우는 짐승 같은 비명을 내지르며 핸들을 미친 듯이 내리쳤다. 후회와 절망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지독한 혐오감이 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박진우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 한때 여의도 증권가를 빛내던 촉망받는 인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에 서려 있던 자신감과 총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공허한 불안감과 패배감만이 남았다. 그의 실적은 곤두박질쳤고 동료들은 더 이상 그를 부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등 뒤에서 윤성그룹 외동딸을 뻥 차버린 멍청이라며 조롱했다. 그의 실패담은 여의도 증권계 전설처럼 떠도는 가십이 되어버렸다. 어느 늦은 밤 그는 한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허름한 포장마차에 앉아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붉어진 얼굴로 쓴 소주를 털어널었는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비틀거리며 걷던 그의 발걸음이 어느 한 곳에서 멈췄다.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고급 보석상 쇼윈도 앞이었다. 가게 안에서는 행복한 표정의 젊은 연인이 약혼 반지를 고르고 있었다. 여자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환하게 웃는 남자의 모습.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숨 막히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 진우를 덮쳤다. 그는 길 한복판에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부유한 약혼녀를 놓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짜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자신의 천박한 욕심 때문에 걷어차 버린 것이다. 그는 유리 조각인 줄 알고 다이아몬드를 내던져 버렸다. 박진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주소나 통장 잔고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한 번 저지른 실수는 때로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의 손에 남은 것은 값비싼 시계와 공허한 성공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한 빈털터리였다. 화려한 서울의 밤거리 한복판에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고 쓰라린 교훈을 곱씹으며 하염없이 서 있었다. 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마천루 사이에서도 유독 생기를 잃은 듯한 회색 건물이 있었다. 비전 넥스트. 5년 전만 해도 업계에 떠오르는 샛별로 불렸던 이 회사의 월요일 아침은 언제나처럼 무거운 침묵으로 시작되었다. 공기 중에는 희미한 원두 커피 냄새와 해묵은 서류의 먼지 냄새, 그리고 직원들의 은밀한 불안감이 뒤섞여 떠다녔다. 마케팅팀의 박성훈 부장은 자신의 사무실 통유리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팀원들을 싸늘하게 응시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고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과 값비싼 양복은 그의 초조함을 감추기 위한 갑옷처럼 보였다.
닷새 전부터 회사 전체에 파다하게 퍼진 소문 때문이었다. 회사가 다른 거대 자본에 인수되었고 오늘 새로운 CEO가 부임한다는 것. 그 소문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박성훈의 심장을 옥죄는 현실적인 위협이었다. 그는 혀를 차며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바탕 화면에는 그의 가족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내와 두 아이. 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5년 전 그가 서지안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것도 결국은 이 가족을 위해서였다. 아니,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사실은 지독한 질투와 열등감 때문이었다. 자신보다 어리고 재능 있고 모두의 인정을 받던 그녀를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빛이 너무나 눈부셔서 그 옆에 있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날개를 꺾었다. 가장 중요한 피닉스 프로젝트 기밀을 경쟁사에 유출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 그녀에게 뒤집어 씌웠다. 모두가 그를 믿었고 서지아는 한 줌의 재처럼 회사에서 사라졌다. 그 후 5년, 박성우는 부장이 되었고 회사는 서서히 침몰했다. 서지안이 떠난 후 마케팅팀은 창의성을 잃었고 회사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지 못했다. 실적은 매년 하락했고 직원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아랫사람들을 쥐어짰고 정치적인 술수에만 능숙해졌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해왔다. 새로운 CEO. 그가 누구든 가장 먼저 무능한 부서장부터 정리하려 들 것이 뻔했다. 부장님, 노크 소리와 함께 이선미 팀장이 들어왔다. 그녀는 마케팅팀에서 박성훈 다음으로 오래된 인물이었다. 언제나 차분하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그녀는 박성훈에게 껄끄러운 존재였다. 그녀는 5년 전 서지안의 편에 섰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물론 그녀의 미약한 목소리는 곧 묵살되었지만 박성훈은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에 대한 불신을 읽곤 했다. 이번 주 주간 보고서입니다. 선미가 내민 서류를 받으며 성훈은 퉁명스럽게 물었다. 이 팀장도 들었나 오늘 새 대표가 온다는 소문. 네, 들었습니다. 선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창밖으로 향했다. 5년 전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고개를 빳빳이 들고 회사를 나가던 지안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지안의 결백을 믿었지만 힘이 없었다. 그저 침묵하는 다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아직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지난 5년간 이 회사는 그녀에게 희망 없는 감옥과도 같았다. 새로운 CEO의 등장은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바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막연히 생각했다. 누가 오든 우리 할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쓸데없는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팀원들 관리나 잘해. 박성우는 일부러 더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꼭대기층에 위치한 임원실에서 김영수 전무는 굳은 얼굴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는 비전 넥스트의 창립 멤버이자 지난 5년간 실질적으로 회사를 이끌어온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패배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였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5년 전 서지안의 해고 품이서였다. 그는 자신의 서명이 적힌 부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사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박성훈이 만든 증거들이 어딘가 석연치 않다는 것을, 그리고 서지안이 그럴 리 없다는 것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회사는 큰 위기에 처해 있었고 투자자들의 압박은 거셌다. 그는 희생양이 필요했다. 가장 쉽고 빠른 해결책은 떠오르는 스타였던 서지안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내치는 것이었다. 그는 비겁한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의 대가를 지난 5년간 톡톡히 치렀다. 회사는 추진력을 잃었고 그 자신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제 곧 부임할 새로운 CEO에게 모든 것을 인수인계하고 물러나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그저 이 모든 과정이 조용히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오전 10시 회사 전체 메일함에 짧은 공지 하나가 도착했다. 제목 신임 CEO 부임 관련 전체 임직원 회의 안내. 일시금일 오전 11시 장소 본사 대회의실 전 임직원은 필히 참석 바랍니다. 메일을 확인한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졌다. 탕비실과 복도에서는 삼삼오오 모여 새로운 CEO가 어떤 사람일지에 대해 추측을 쏟아냈다. 업계에 거물일 것이다. 구조조정 전문가일 것이다. 아니면 인수합병한 그룹의 낙하산일 것이다. 무성한 소문 속에서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앞으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올 그 사람의 정체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박성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되뇌었다. 괜찮아. 나는 이 회사의 부장이다. 5년을 버텼다. 누가 오든 쉽게 나를 내치지는 못할 것이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대회의실로 향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이상하리만치 무거웠다. 대회의실은 이미 전 직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잠시 후 김영수 전무가 무거운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준비된 연설문을 읽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회사의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새로운 리더십 아래 변화해야 한다는 상투적인 말들을 나열했다. 직원들은 지루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연설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회사를 위해 헌신해준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비전 넥스트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수 전무가 고개를 돌려 회의실 입구를 바라보았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다. 박성우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제발 제발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기를. 제발 평범한 사람이기를. 끼익. 묵직한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날렵한 검은색 스틸레토 힐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또렷한 소리를 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짙은 네이비색의 파워스트,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 그리고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빛. 그녀는 성큼성큼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술렁이던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숨 막히는 정적만이 남았다. 직원들은 눈을 비볐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익숙하지만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에 모두가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박성우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그녀의 얼굴을 잊은 적이 없었다. 악몽 속에서 그를 괴롭히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단상에 오른 그녀는 김영수 전무와 짧게 목례를 나눈 후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 회의실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직원들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마침내 그녀의 눈빛이 한 곳에 멈췄다. 앞줄에 앉아있던 박성훈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다 못해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승자의 여유도 조롱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서늘하고도 절대적인 확신이었다. 박성훈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들고 있던 펜을 놓쳤다. 펜이 바닥에 떨어지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깨고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그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댔다. 그리고 마침내 5년의 침묵을 깨는 그녀의 첫마디가 울려 퍼졌다. 안녕하십니까? 비전 넥스트의 새로운 대표이사 서지안입니다. 서지안. 그 이름 세 글자가 대회의실의 공기를 가르고 모든 이의 고막에 박히는 순간 시간은 마치 필름이 끊긴 영화처럼 정지했다. 사람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했다. 어떤 이는 입을 살짝 벌린 채, 어떤 이는 미간을 찌푸린 채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단상 위에 선 여자를 응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5년 전보다 조금 낮아졌지만 특유의 또렷하고 힘있는 울림은 그대로였다. 아니, 오히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무게감과 권위가 더해져 있었다. 박성훈에게 그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바닥에 떨어진 펜을 주울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어떻게, 왜 말도 안 돼? 수만 가지 의문이 머릿속에서 폭발했지만 단 하나의 질문도 제대로 된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 그가 아는 서지아는 5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난 패배자였다. 업계에서 재기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이라 여겼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이 회사를 통째로 삼킨 거대 자본의 정점에 서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지독하게 실감나는 악몽일 뿐이었다. 그는 눈을 세게 감았다가 떴다. 하지만 단상 위의 서지아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서지안, 그 이름? 5년 전에 그만둔 마케팅팀의 서지안 대리 아냐? 맞아. 피닉스 프로젝트 때 문제 일으키고 잘렸던. 근데 어떻게 대표이사로 세상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는데 저 카리스마는 뭐야?
웅성거림은 점차 커져 파도처럼 회의실 전체로 퍼져나갔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경외감이 뒤섞인 시선들이 맹렬하게 단상으로 쏟아졌다. 직원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5년 전 한순간의 실수로 낙인 찍혀 쫓겨났던 젊은 대리가 회사를 인수한 그룹의 총수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이것은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현실이었다. 단상 한편에 서 있던 김영수 전무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이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인수 협상 과정에서 새로운 CEO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고, 그는 그저 본사에서 파견되는 능력 있는 경영인일 것이라 막연히 추측했을 뿐이었다. 서지한, 그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내쳤던 이름, 그의 비겁한 결정이 낳은 가장 큰 희생자, 그녀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갑자기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는 차마 서지안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볼 수 없어 고개를 떨궜다. 반면 회의실 뒤편에 서 있던 이선미 팀장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채 단상의 서지안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놀라움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랐다. 5년 전 억울하게 떠나가던 동생 같던 후배. 그녀의 재능을 누구보다 아까워했고 그녀의 결백을 믿었지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미안함.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눈시울이 붉어졌다. 돌아왔구나 지아나. 이렇게 멋지게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모습으로. 선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지난 5년간의 침체와 무력감 속에서 처음으로 피어난 희망의 미소였다. 서지아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백 개의 시선과 소란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처럼 그녀는 지극히 평온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지난 5년간 매일 밤 꿈꿔왔다. 아니, 꿈이라기보다는 처절한 목표였다. 억울함에 잠 못 이루던 밤, 낯선 도시의 단칸방에서 끼니를 걸으며 사업 계획서를 쓰던 순간, 비웃음과 거절에 익숙해져야 했던 수많은 날들,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버티게 해준 단 하나의 장면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낯익은 얼굴들, 그녀를 비난하고 외면했던 사람들, 침묵으로 동조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굳어있는 박성훈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그에게 원망이나 분노를 담고 있지 않았다. 그저 상대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포식자의 차가운 관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마침내 소란이 어느 정도 잦아들자 서지아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제압했다. 많이들 놀라신 것 같군요. 어쩌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5년 전 저는 이 회사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쫓겨났으니까요. 그녀의 직설적인 발언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꺼내들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이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과거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특정인이 아닌 회의실 전체를 아우르고 있었다. 저는 비전 넥스트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 위해 왔습니다. 지난 5년간 비전 넥스트는 길을 잃었습니다. 한때 업계를 선도하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은 사라지고 무사한 일주의와 비효율적인 관료주의만이 남았습니다. 실적은 추락했고 직원들은 동기를 잃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느끼고 있는 바일 겁니다.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빗수처럼 직원들의 가슴에 박혔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 침체된 회사를 다시 일으켜 쓸 것입니다. 이곳을 다시 한번 업계 최고의 회사로 만들 것입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존중받으며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포부가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준비 끝에 나온 선언이었다. 직원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말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잊고 있던 희망이라는 감정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것이 바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때로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한번 박성훈과 김영수 전무가 앉아있는 앞줄을 향했다. 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능력 없는 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동료를 해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평가는 처음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 아래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오직 실력과 성과 그리고 회사에 대한 기여도만이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박성우는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말은 명백히 자신을 겨냥한 것이었다. 서지아는 그에게 도망칠 길을 열어주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녀는 그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심판대에 올릴 생각이었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서지아는 연설을 마무리했다. 자세한 경영 방침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에 있을 부서장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업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넥스트의 새로운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숙인 후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단상을 내려왔다. 그녀가 돌아서서 회의실을 빠져나가는 동안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거나 움직이지 못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서지안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멈춰있던 회의실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대회의실은 곧바로 시장 바닥처럼 소란스러워졌다. 오늘 일어난 일은 앞으로 몇 달 아니 몇 년간 회자될 전설적인 사건이 될 것이 분명했다. 박성우는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주변의 소음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서지안의 마지막 말 내일 오전에 있을 부서장 회의라는 구절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내일 오전.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유예 기간이자 그의 운명이 결정될 심판의 시간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누군가에게 연락해야 했다.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의 연락처 목록에 있는 그 누구도 지금의 서지안 앞에서 그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진 것이다. 회의실을 빠져나온 서지아는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 이제는 그녀의 것이 된 CEO 사무실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강남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창이 그녀를 맞았다. 5년 전 그녀는 이 사무실에 불려와 해고 통보를 받았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이곳의 주인이 되어 돌아왔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잿빛 풍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복잡한 도시의 풍경 위로 지난 5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복수. 그녀는 처음에는 오직 복수만을 생각했다. 자신을 배신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되돌려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과정에서 그녀의 목표는 변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코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올라서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들이 망쳐놓은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다시 세우는 것임을. 그녀의 시선이 한 건물에 머물렀다. 5년 전 회사를 나온 그녀가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던 허름한 공유 오피스였다. 그때의 서러움과 절박함이 오늘의 그녀를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디딤돌 삼아 날아오른 불사조였다. 뒤독독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가 들어왔다. 대표님 김영수 전무님께서 잠시 뵙기를 요청하십니다. 서지아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다시금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CEO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들여보내세요. 이제 막 첫 번째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비전 넥스트의 임원 회의실에는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제 대회의실에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된 첫 부서장 회의였다. 열댓 명의 부서장들은 약속이나 한 듯 회의 시작 10분 전부터 자리에 앉아 굳은 얼굴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어젯밤 회사 전체는 서지안이라는 이름 하나로 들썩였다. 그녀의 귀환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선 거대한 변화의 서막임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다. 회의실의 가장 상석 어제까지만 해도 김영수 전무의 자리였던 곳에 서지안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회의 시작 정각에 맞춰 한치의 오차도 없이 회의실에 들어섰다. 손에는 얇은 태블릿 PC 하나만 들려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였다. 불필요한 격식과 권위적인 서류 더미는 이제 과거의 유물이라는 암묵적인 선언. 박성우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기분이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를 떠올려 봤다. 예전처럼 김영수 전무에게 엎드려 빌어볼까? 아니, 이제 그는 허수아비였다. 그렇다면 다른 임원들을 포섭해야 하나 하지만 어제 서지안의 카리스마를 본 이상 섣불리 그녀에게 반기를 들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였다.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그저 처분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마른 입술을 씹으며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서지 않은 자리에 앉자마자 서론 없이 곧바로 회의를 시작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자리는 비전 넥스트의 현 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각 부서의 현황 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재무팀장님부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재무팀장을 시작으로 각 부서장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보고를 시작했다. 서지아는 보고를 듣는 내내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가끔씩 핵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부서장들은 진땀을 흘리며 대답해야 했다. 매출 원가율이 지난 3년간 5% 상승했는데 원인에 대한 분석이 부족합니다. 다음 주까지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보고해 주세요. 인사팀 지난 2년간 핵심 인재 이탈률이 15%에 달합니다. 퇴사자 심층 면담 자료와 함께 이탈 방지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보고하세요. 회의가 진행될수록 부서장들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다. 서지아는 불과 하루 만에 회사의 모든 문제점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었다. 그녀의 질문은 막연한 질책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었기에 누구도 변명할 수 없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그녀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김영수 전무는 회의 내내 투명인간처럼 앉아만 있었다. 아무도 그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고 그 또한 입을 열지 않았다. 그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잔인한 의식과도 같았다. 마침내 모든 부서의 보고가 끝나고 서지안의 시선이 박성훈에게 향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팀. 박성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준비해온 스크린에 보고 자료를 띄웠다. 지난 분기의 실적, 현재 진행 중인 캠페인 등 무난하고 상투적인 내용들이었다. 그는 최대한 서지안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으며 보고를 이어나갔다. 보고가 끝나자 박성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으려 했다. 하지만 서지안이 그를 제지했다. 잠깐만요, 박 부장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현재의 실적이 아닙니다. 서지아는 자신의 태블릿을 조작해 회의실 정면의 대형 스크린으로 화면을 전송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5년 전 피닉스 프로젝트의 최종 실패 결과 보고서였다. 처참한 실패를 증명하는 각종 데이터와 그래프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이 프로젝트 기억하십니까? 서지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박성우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네, 기억합니다. 유감스러운 프로젝트였습니다. 유감스럽다라. 박 부장님은 이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당시 시장 상황이 예측보다 좋지 않았고 경쟁사의 신제품 출시가 맞물리면서 여러 복합적인 외부 요인이 있었습니다. 박성우는 준비해둔 변명을 늘어놓았다. 서지아는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화면을 전환했다. 이번에는 두 개의 문서가 화면 좌우에 나란히 나타났다. 왼쪽은 5년 전 서지안이 기획했던 피닉스 프로젝트의 원본 기획안이었고 오른쪽은 박성훈이 이어받아 수정한 최종 실행 기획안이었다. 외부 요인이라. 흥미롭군요. 서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손에 들린 레이저 포인터가 왼쪽 기획안의 한 부분을 정확히 가리켰다. 제 원본 기획안입니다. 여기 리스크 분석 파트가 있습니다. 경쟁사의 신제품 출시 가능성, 시장 변화 예측, 그리고 그에 대한 5가지 대응 시나리오가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박 부장님께서 수정한 최종안에서는 이 리스크 분석 파트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일지 박성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당시 프로젝트를 좀 더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쳐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이라.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분석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은 누가 한 겁니까? 서지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박성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다른 부서장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이 상황이 단순한 업무 질책이 아님을 깨닫고 있었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철저한 해부이자 심판이었다. 서지안의 레이저 포인터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두 번째 예산안입니다. 제 기획안에는 타겟 고객층 심층 분석을 위한 FGI 조사 예산으로 5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안에서는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대신 임원들을 위한 해외 시장 조사, 출장비로 7천만 원이 증액되었군요. 이 출장의 결과 보고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 부장님. 음, 박성후는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출장은 사실상 임원들을 위한 관광 여행이었고 제대로 된 보고서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선미 팀장은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5년 전 그녀는 이 모든 부당한 변경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 하지만 박성우는 그녀의 의견을 묵살했고 김영수 전무는 침묵으로 동의했다. 이제 와서 모든 진실이 그것도 서지한 자신의 입을 통해 만천에 드러나고 있었다. 통쾌함과 동시에 씁쓸함이 밀려왔다. 서지한은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다.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의 핵심 콘셉트입니다. 제 기획은 20대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혁신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최종화는 기존의 40대 고객층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방향으로 콘셉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중대한 변경은 어떤 시장 분석을 통해 결정된 것입니까? 관련 데이터가 있으면 지금 바로 보여주시죠. 박성우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그는 아무런 데이터도 제시할 수 없었다. 모든 결정은 그의 주관적인 판단과 무능함, 그리고 서지안의 흔적을 지우고 싶다는 비열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서지안은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은 경멸과 조롱이 되어 박성훈에게 꽂혔다. 지난 5년간 그가 다른 직원들에게 해왔던 그대로였다. 됐습니다. 더 이상 듣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서지아는 태블릿을 덮으며 말했다. 박성훈 부장.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직책을 불렀다. 오늘부터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피닉스 프로젝트 실패 원인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에게 직접 제출하세요. 제가 방금 지적한 모든 변경 사항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그 결정이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단 하나의 누락도 없이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관련 데이터와 회의록 등 모든 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것은 불가능한 과제였다. 존재하지 않는 근거와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것은 보고서를 쓰라는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의 죄를 자백하라는 최후 통첩이었다. 그리고 이선미 팀장. 서지안의 시선이 선미에게 향했다. 이 팀장은 새로운 마케팅 전략 기획안을 일주일 내로 준비해서 저에게 직접 보고하세요.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말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비전 넥스트를 다시 업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오세요.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든 말하십시오. 전적으로 힘을 실어주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랐다. 서지아는 부장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동시에 그 밑에 팀장에게는 전폭적인 신뢰와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기존의 위계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실력 있는 사람에게 직접 기회를 주겠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이선미는 놀라움에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결심이 선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대표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 5년간 잊고 살았던 열정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서지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다는 선언과 함께 부서장들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도 박성훈에게 위로나 격려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는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철저히 고립되었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신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서지아는 회의실을 빠져나가며 김영수 전무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어떤 질책보다 더 무서운 것은 완벽한 무시였다. 김영수 전무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의 시대가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났음을 실감했다. 서지안의 첫 번째 칼날은 정확하고도 예리했다. 그녀는 피를 보지 않았지만 상대의 갑옷을 조각내고 가장 깊은 곳의 자존심을 베어버렸다. 그리고 동시에 절망 속에 잠자고 있던 새로운 희망의 씨앗에 빛을 비춰주었다. 비전 넥스트의 지각 변동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지안이 던져준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박성훈에게 지옥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며칠 밤낮으로 컴퓨터 모니터만 노려보았다. 피닉스 프로젝트 실패 원인 상세 보고서. 제목만 봐도 숨이 턱 막혔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근거와 데이터를 필사적으로 만들어보려 애썼다. 과거의 회의록을 뒤지고 오래된 이메일을 짜깁기 하며 어떻게든 그럴듯한 변명을 꾸며내려 했다. 하지만
하면 할수록 그것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행위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었다. 모든 조작된 데이터는 서지안의 날카로운 눈앞에서 단번에 간파당할 것이 뻔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정신은 피폐해져 갔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히는 것 같았다. 예전에는 굽실거리며 인사하던 팀원들은 이제 그를 슬슬 피하거나 마주쳐도 마지못해 목례만 할 뿐이었다. 그의 권위는 산산조각 났고 그는 이제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점심시간이면 그는 구내식당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아 사무실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5년 전 눈물을 머금고 자신을 노려보던 서지안의 얼굴과 며칠 전 회의실에서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던 서지안의 얼굴이 겹쳐지며 그를 괴롭혔다. 그의 아내조차 그의 변화를 눈치챘다. 여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요? 며칠째 얼굴이 반쪽이 됐네. 걱정스럽게 묻는 아내의 말에 그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놀란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그는 곧바로 후회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회사에서의 그의 위치, 그리고 가정에서의 그의 모습까지도. 마감 기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목요일 밤이었다. 박성우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백지에 가까운 보고서 파일만 띄워져 있었다. 그는 마른 세수를 하며 신음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해고는 물론 업계에서 사기꾼으로 낙인 찍혀 재기조차 불가능해질 터였다. 그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서지안에게 직접 매달리는 것.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대표이사 비서실로 연결했다. 박성훈 부장입니다. 대표님께서 아직 퇴근 전이시면 잠시 찾아뵐 수 있을지 여쭤봐 주시겠습니까? 잠시 후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다. 들어와도 좋다는 허락이었다. 박성훈은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CEO 사무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박성훈은 압도적인 공간감에 숨이 막혔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서지아는 창가에 서서 야경을 등진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그녀의 실루엣은 마치 이 도시 전체를 지배하는 여왕처럼 보였다. 무슨 일로 찾아왔습니까? 박 부장. 보고서는 다 되어 갑니까? 서지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박성우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녀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내던졌다. 푸퉁. 그는 그대로 서지안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대표님, 아니 지안 씨, 내가 잘못했소.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변명이 아니라 뒤늦은 자백이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소. 5년 전 나는 당신의 재능이 부러웠고 당신의 빛이 두려웠소. 내 자리가 위태롭다고 느꼈고 그래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소. 그는 바닥에 이마를 찧을 듯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다. 며칠간 그를 짓누르던 공포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내게도 가정이 있소. 아내와 아이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오. 제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오. 이렇게 빌겠소.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소. 평생 당신의 발밑에서 개처럼 일하라면 그렇게 하겠소. 제발, 제발 회사에서만 쫓아내지 말아주시오. 그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넓은 사무실을 채웠다. 그는 이제 회사의 부장이 아니라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한심한 중년 남자일 뿐이었다. 서지아는 무릎 꿇고 있는 그의 정수리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지난 5년간 그녀가 상상했던 복수의 순간, 바로 이 순간을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바쳤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수가 눈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이 장면, 통쾌해야 했다, 기뻐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박성훈의 울음소리 너머로 5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텅 빈 방 안에서 혼자 소리 죽여 울던 27의 서지안, 억울함과 배신감에 몸부림치던 밤들,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던 외로움. 박성훈의 이 한심한 사과가 그 지옥 같던 시간들을 보상해 줄 수는 없었다. 그의 용서는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발버둥일 뿐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박성훈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서지안이 입을 열었다. 일어나세요. 박성훈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주저했다.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박 부장.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성훈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차마 마주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다. 서지아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을 해고하지 않겠습니다. 박성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순간 그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정말입니까,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서지아는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당신을 용서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불쌍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을 해고하는 것은 당신에게 너무 쉬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성훈의 얼굴에서 희망의 빛이 사라졌다. 당신을 해고하면 당신은 여기서 도망칠 수 있겠죠.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어떻게든 새로운 자리를 구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오늘을 잊겠죠. 5년 전 당신이 내게 했던 짓을 잊었던 것처럼 나는 당신에게 그런 도피처를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 더 잔인하게 박성훈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진정한 벌은 당신이 이곳에 남는 겁니다. 네. 당신은 비전 넥스트에 남아서 당신이 망쳐놓은 이 회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당신이 짓밟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인정받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무능함과 매일같이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내리는 벌입니다. 서지아는 태블릿을 들어 무언가를 빠르게 입력했다. 잠시 후 박성훈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제목 인사 발령 통지, 발령 대상 박성훈 부장, 발령 부서 과거 프로젝트 분석 및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 팀 팀장. 새로운 부서입니다. 팀원은 박성훈 부장 당신 한 명입니다. 서지안이 말했다. 당신의 첫 번째 업무는 지금 당신이 쓰고 있는 피닉스 프로젝트 실패 보고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지난 5년간 실패했던 모든 마케팅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될 겁니다. 당신은 앞으로 영원히 이 회사의 실패와 과거를 곱씹는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박성훈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사형 선고보다 더 끔찍했다. 그녀는 그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그의 영혼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는 살아있는 유령이 되어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흔적들을 매일같이 파헤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제 나가보세요. 그리고 내일까지 당신의 새로운 자리에서 첫 번째 보고서를 완성해서 가져오세요. 서지안의 마지막 말은 더 이상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박성훈은 어떻게 사무실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텅 빈 복도를 좀비처럼 걸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의자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해고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같은 시각 CEO 사무실에 홀로 남은 서지아는 다시 창가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남아있지 않았다. 한때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복수는 막상 이루고 나니 아무런 기쁨도 주지 않았다. 그저 씁쓸하고 공허한 뒷맛만을 남겼을 뿐.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승리는 과거의 원수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임을. 오늘 그녀는 박성훈이라는 과거의 악령을 그녀만의 방식으로 봉인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창밖의 서울 야경이 유난히 고요하게 느껴졌다. 이제 그녀에게는 부서진 것들을 파괴하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건설하는 일만이 남아있었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비전 넥스트의 공기는 전날과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직원들 사이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흘렀지만 그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일말의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서지안이라는 태풍이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는 공포는 점차 어쩌면 그녀가 이 썩어빠진 회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 변화의 가장 상징적인 풍경은 4층 복도 끝에서 펼쳐졌다. 이전에 창고로 쓰이던 작은 공간이 하룻밤 사이에 과거 프로젝트 분석 및 리스크 관리 TF팀이라는 팻말이 붙은 사무실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박성훈이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낡은 서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었다. 마케팅팀의 화려한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호령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직원들은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힐끗거리면서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는 살아있는 과거의 망령이자 새로운 질서의 본보기였다. 오전 10시 김영수 전무가 서지안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의 얼굴은 며칠 전보다 오히려 평온해 보였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 특유의 담담함이었다. 그는 서지안의 책상 위에 하얀 사직서 봉투를 조용히 올려놓았다. 그동안 미안했네. 김영수 전무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사과는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5년 전 젊고 재능 있는 한 직원의 미래를 자신의 비겁함과 맞바꿨던 개인적인 과외에 대한 것이었다. 저는 대표님의 사과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서지아는 사직서를 집어들며 담담하게 말했다. 대표님께서 사과해야 할 대상은 제가 아니라 지난 5년간 희망 없이 일해야 했던 비전 넥스트의 모든 직원들입니다. 김영수 전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지안이 자신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자신에게도 모욕을 줄 것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개인적인 원한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사직서는 수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지아는 짧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것은 전임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한 시대의 끝을 구하는 공식적인 작별 인사였다. 김영수 전무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이로써 비전 넥스트의 낡은 과거는 완전히 막을 내렸다. 그날 오후 이선미 팀장이 대표이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손에는 얇은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숨길 수 없는 설렘이 어려 있었다. 서지아는 그녀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지만 그녀는 단 사흘 만에 새로운 마케팅 전략 기획안을 완성했다. 들어와요, 이 팀장. 서지아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벌써 다 준비됐나 보군요. 지난 5년간 머릿속으로만 수십 번을 그렸던 계획입니다. 선미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스크린에 기획안을 띄우고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의 기획은 대담하고 혁신적이었다. 기존의 낡은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타겟, 마케팅 젊은 크리에이터들과의 협업을 통한 바이럴 캠페인, 그리고 회사의 이미지를 쇄신할 사회공헌 프로젝트까지 그것은 지난 5년간 박성훈 아래에서는 감히 꺼낼 수도 없었던 아이디어들의 집합체였다. 서지아는 발표 내내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선미의 기획안에서 5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열정과 재능,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순수한 믿음. 박성훈은 서지안의 날개만 꺾은 것이 아니라 이선미와 같은 수많은 인재들의 가능성까지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발표가 끝나자 서지아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훌륭합니다. 아니,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입니다. 이 프로젝트 당장 시작합시다. 정말입니까? 대표님 선미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이 필요하겠죠. 서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미에게 다가갔다. 오늘부로 이선미 팀장을 마케팅 본부 총괄부장으로 임명합니다. 이 기획안을 직접 실행하고 때는 직접 하고 비전 넥스트의 마케팅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세요. 이선미 부장님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선미는 순간 말을 잃었다. 부장. 그녀가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자리였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해내겠습니다.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습니다. 서지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저 즐기면서 마음껏 실력을 펼쳐주세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다음 날 서지아는 다시 한번 전 직원들을 대회의실로 소집했다. 하지만 이번의 분위기는 처음과는 180도 달랐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공포나 불안이 아닌 호기심과 기대가 가득했다. 단상에 선 서지아는 새로운 비전 넥스트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비전 넥스트는 오늘부터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첫째, 모든 인사평가는 성과와 능력에 기반한 투명한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하견 지연산의 정치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성공시킨 팀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셋째, 저를 포함한 모든 리더들은 열린 소통을 원칙으로 할 것입니다. 언제든 누구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직급에 상관없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 사무실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선미를 단상으로 불렀다. 그리고 여기 새로운 비전 넥스트가 추구하는 가치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이선미 신임 마케팅 본부장입니다. 그녀는 뛰어난 기획력과 열정으로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회의실을 가득 메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그것은 이선미 개인을 향한 축하만이 아니었다. 마침내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에 대한 모든 직원들의 환호였다. 그날 이후 회사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사무실은 활기를 되찾았고 직원들의 표정은 밝아졌다. 탕비실에서는 더 이상 뒷담화가 아닌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서지아는 종종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했고 신입사원의 아이디어에도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권위적인 지배자가 아니라 함께 배를 저어가는 유능한 선장이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다.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후 서지안의 사무실에 이선미가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막 1차 성과를 내기 시작한 프로젝트의 중간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보고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나란히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선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 회사를 떠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즐겁게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게 원래 비전 넥스트의 모습이었어야죠. 서지안이 나지막이 말했다. 이선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꺼냈다. 대표님, 괜찮으시다면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 모든 과정이 지난 5년의 고통을 보상받을 만큼 가치가 있었나요? 그저 복수만을 위해서였다면 너무 힘든 길을 돌아오신 것 아닌가요? 서지아는 대답 대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억울함에 몸부림치던 밤들, 그리고 복수심을 불태우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던 날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나를 무너뜨린 사람들을 똑같이 무너뜨리고 싶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녀의 시선이 이선미에게 향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이 망쳐놓은 바로 이곳에서 그들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멋진 무언가를 내 손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로 선미 씨, 당신처럼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 그것이 내가 돌아온 진짜 이유예요. 그녀의 얼굴에 비로소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복수를 끝낸 자의 허탈한 미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앞둔 창조자의 희망에 찬 미소였다. 그녀는 마침내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비전 넥스트의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새벽의 중심에는 잿더미 속에서 부활한 불사조 서지안이 서 있었다. 서지안이 비전 넥스트의 대표이사로 돌아온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회사는 말 그대로 환골탈태했다. 한때 침몰 직전의 난파선 같았던 비전 넥스트는 이제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혁신 기업으로 떠올랐다. 이선미 부장이 이끈 첫 번째 신제품은 시장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고 젊은 인재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어 하는 회사 순위에서 비전 넥스트의 이름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회사의 풍경은 1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다. 사무실을 채우고 있던 무겁고 정체된 공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활기찬 에너지와 건강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복도와 탕비실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서지안이 만든 투명한 평가 시스템과 파격적인 보상 제도는 직원들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했고 회사는 매일같이 성장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빛 속에서도 과거의 그림자는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4층 복도 끝 과거 프로젝트 분석 및 리스크 관리 TF팀 사무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박성우는 1년 내내 그곳에서 홀로 과거의 실패 기록들을 파헤치고 분석하는 일을 기계적으로 반복했다. 그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어깨는 돌이킬 수 없이 구부정해졌다. 그는 더 이상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고 그에게 말을 거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회사 안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비망록이자 아무도 돌아보고 싶어 하지 않는 과거의 흉터였다. 가끔 그곳을 지나치는 직원들은 그를 보며 동정심보다는 서지안이라는 리더가 가진 냉철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곤 했다. 그녀는 용서라는 이름으로 과거를 덮지 않았고
실수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그를 통해 증명하고 있었다. 김영수 전무에 대한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다.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가 조용히 밭을 일구며 살고 있다고 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날 서지아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서지아는 예고 없이 회사 밖으로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이 아닌 구로 디지털 단지의 허름한 골목이었다. 그곳에는 5년 전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던 낡은 공유, 오피스 건물이 있었다.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주변 풍경은 많이 변해 있었다. 그녀는 잠시 차를 세우고 자신이 일했던 3층의 작은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창문 너머로 수십 개의 작은 책상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이 보였다. 5년 전 그녀는 저 창가 구석자리에서 매일 밤을 새우며 재기를 꿈꿨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사치처럼 느껴져 컵라면으로 배를 채우기 일쑤였고 냉혹한 거절과 비웃음에 수없이 눈물을 삼켜야 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당시 자주 가던 작은 국밥집으로 향했다. 식당의 주인 할머니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푸짐한 미소로 그녀를 맞아주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서지아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5년 전 이 국밥 한 그릇은 그녀가 절망 속에서 버틸 수 있게 해준 유일한 위로였다. 국밥을 먹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자신을 여기까지 이끈 힘은 무엇이었을까? 처음에는 분명 분노와 복수심이었다. 하지만 그 감정만으로는 이 길고 외로운 싸움을 버텨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녀를 일으켜 세운 것은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싶다는 처절한 갈망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일어서게 되면 다시는 자신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온 그녀는 한참 동안 그 골목에 서 있었다. 이곳에 남겨진 자신의 과거는 아프고 초라했다. 하지만 이제 그 과거는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일부가 되었고 그녀의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되어주었다. 수술 자국이 아물면 흉터가 남지만 그 흉터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증거가 되듯이. 그녀의 지난 5년은 이제 그녀의 몸에 새겨진 깊고 선명한 흉터였다. 다시 회사로 돌아왔을 때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사무실은 고요했다. 그녀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는데 마케팅 본부실의 불이 아직 환하게 켜져 있었다. 안에서는 이선미 부장과 팀원들이 새로운 캠페인 준비로 열띤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보다 즐거움과 열정이 더 크게 보였다. 서지아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CEO 의자에 몸을 묻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틸톡톡 이선미 부장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대표님 아직 퇴근 안 하셨네요. 오늘따라 조용히 들어오셔서 선미 씨 팀이야말로 매일 야근이네요. 힘들지 않아요. 서지안이 미소 지으며 그녀를 맞았다. 힘든 것보다 재밌는 게 훨씬 커서요. 이선미는 커피 한 잔을 건네며 그녀의 옆에 섰다. 이게 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아니요. 선미 씨와 우리 직원들이 잘해준 덕분이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다. 도시의 불빛은 마치 그녀들이 지난 1년간 이뤄낸 성과처럼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정말 괜찮으신 거죠? 이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서지안이 오늘 어디에 다녀왔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서지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그늘도 없었다. 완벽한 평온. 이선미는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홀로 남은 서지아는 오랫동안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꿈꾸지 않았고 과거를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끌어안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자신의 왕국을 건설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깨달았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뛰어넘는 것임을. 서울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고 비전 넥스트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 불빛의 가장 높은 곳에서 서지아는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몸에 새겨진 흉터는 이제 아픔이 아니라 그녀를 지켜주는 가장 빛나는 훈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일지도 몰랐다.